오늘은 주식시장 보고요. 정치인들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일단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예, 어제 약간 이제 하락세를 끈 패턴으로 도는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제가 던져드렸는데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로 끝나서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은 위로 튀었습니다. 일단은 한 호흡을 쉬고 가는 것 같아요. 중국은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오미크론이 시안을 완전 봉쇄하고 있는데 그 이제 다른 동네들도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 보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봉쇄를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더 문제성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시장에 여파를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타이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지켜보면서 야금야금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정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아직까지는 계속 만약에 들어가실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역시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나와서 이게 빠르면 금리가 한 4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장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JP모건의 다이슨 회장이든가요? 그분께서는 4번도 적은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중요한 건 사실은 물론 이게 하루짜리인지 더 조정이 다시 진행될 건지는 상황을 봐야 되고요. 일단은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 중에 글로벌 이코노믹스 기사를 하나 볼게요. 김대호 연구소장이 제롬 파월 양적 긴축은 당분간 안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되 채권을 잔뜩 싸가지고 쌓아놓고 있는데 그 채권은 나중에 매각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현지 시간 12일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서 오는 3월에 자산 매입 축소를 마무리한 뒤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아마도 올해 말 대차대표를 축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내려가 보면 이렇게 지난 5일 공개된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다. 이거 다수의 의원들이 첫 기준금리 인상 후 일정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 올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연준이 들고 있는 국채 같은 걸 매각해가지고 시장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일 거야 얘기를 연준의 이사들이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니야. 기준금리는 빨리 올릴 수도 있는데 채권을 매각하는 거는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속도는 올리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할 거야 라고 하는 중간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 역시나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에도 금리 빨리 안 올리고 막 올 12월 달이나 돼서야 올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댔다는 거죠.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압력하고 고용의 속도가 그걸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얘기가 실제로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생각을 시장에서 하지 않으면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시장의 조정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감안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또 튀었거든요. 하루에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이거 유가 기사 좀 보니까 하루에 40만 배럴 증산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총 오펙 플러스 19개인가요? 중에 15개 국가들은 아직 그 생산량도 채우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40만 배럴 생산량도. 이게 오미크론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생산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카자흐스탄 좀 문제가 잠잠해졌고 리비아 생산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세게 움직였고, 그리고 재고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가의 맹위도 전 개인적으로는 이 정점을 강하게 뚫고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언저리에서 다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맹위는 조금 2월 넘어서 3월 초반, 2월 하반기 되면 아마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북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겨울이거든요. 그 겨울 시점이 지나게 되면 이 에너지에 대한 난리 법석도 조금씩 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미국의 유정 숫자거든요. 유정 숫자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한 여기 보면 790개. 이거는 석유하고 에너지, 가스하고 전부 다 포함된 유정입니다. 790개 정도 됐었는데 그게 한 250개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 넘게 빠졌죠. 그러다 최근에 588개, 그러니까 거의 600개 가까이 올라와서 2배가 넘는 수준까지 됐어요. 이게 1년 정도 더 지나면 여기서 유정수가 한 100개 이상 더 플러스 언저리가 되면 700개 중후반대에 있을 거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 팬데믹 수준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 그린플레이션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린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더 이상은 그걸 가지고 이슈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뭐 석유가 $100 넘어간다는 둥, 뭐 120 뭐 이렇게 막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는 꾸준히 작동할 수 있죠. 이게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자꾸 들썩들썩이고 있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미 기사를 좀 보여드렸지만 임금 부분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고용이 너무 타이트한 데다가 원하는 만큼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임금이 좋은 쪽으로 사람이 자꾸 옮겨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꾸 임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쉽사리 그렇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뜻대로 그렇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감안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을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다시 회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주식시장은 얘기를 하고요. 정치인들 얘기한 거 쓸데없는 얘기들 좀 보면 쓸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정영진 부회장이 쏘아올린 멸공을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윤씨 아저씨가 쏘아올리고 그 다음에 야당 정치인 중진들이 한두 개가 막 쏘아올리고 하니까 일이 커졌죠. 근데 야당 정치인 중에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멸공 얘기를 했더니 현 정부가 그 기업을 제재하거나 이렇게 할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정신을 못 차리는 야당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드리면 이날이거든요. 이마트는 좀 내려오다가 쭉 올라오면서 끝났죠. 이마트가 이게 영향을 받은 거냐? 아니에요. 그냥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 이렇거든요. 예,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면서 얘도 음봉으로 끝났죠. 근데 신세계만 보면 신세계는 아래로 많이 내려 꽂았죠. 이 주된 이유는 신세계가 강하게 충격을 받은 이유, 사실 충격을 받으려면 이마트가 받아야 되죠. 이마트를 점유하고 있는 게 정영진 부회장인데 신세계는 정영진 부회장의 여동생분께서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된 소리 맞은 거죠. 신세계 직원들은 가만히 있다가. 가장 주된 이유는 신세계 사업 부분을 보면 이 면세점 사업이 있고 그 중국하고 베트남 쪽에 사업이 진척되고 있거든요. 이마트는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국내 사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언지한 게 신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마트는 영향이 없어요. 근데 최근 이게 어제 빠진 거는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죠. 확전을 안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또 그 계정에다가 불매운동 그림을 올려놓으니까 니들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마트의 이익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스타벅스에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안 좋은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을 하면서 그 자기 가족 기업의 중소기업이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도 안 돼 있고 뭐 발언을 해봐야 파괴력이 적은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얘기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하는 총수고 거기에 주식이 상장돼 있고 그 주식이 상장돼 있다는 얘기는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주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면 이거는 자리에서 물러날 일입니다. 만약에 전문 경영인이 이거를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당장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는 정치인이거나 혹은 대기업 총수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 여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그 야당 정치인들이 멸공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한 대립 문제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그 재벌들의 그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사례가 이번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겁니다, 이거. 광주 신세계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광주 신세계가 예전에 상장,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때 원래 그 광주 신세계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걸 신세계 그룹에서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신세계 그룹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영진 부회장 혼자 받았어요, 그걸 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정영진 부회장이 광주 신세계를 전부 다 매각했죠. 이거 자회사로 있습니다, 100%. 신세계 그룹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자회사로 달려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받았던 그 주식을 매각한 걸 누가 받았느냐? 신세계 그룹에서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상증자 할 때 신세계 그룹에서 받았다면 신세계 그룹의 주주들이 이 정영진 부회장이 얻을 수 있는 주식 차익 있죠. 그걸 모두 다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가 차익을 모두 다 정영진 부회장이 얻는 게 아니고 신세계 그룹 주주들이 얻는 거거든요. 이런 행동이 제가 정확히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임 혐의로 처벌받는다는 얘기들도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주한테 100% 이익이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코리안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마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게 전문 경영진이라면 이게 벌써 이사진들이 모여서 갈아치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사들이 선임을 하잖아요, 대표를. 이런 사람들의 대표를 없애야 돼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이나 주주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이사진들이 그런 경영자들을 내몰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제발 정치인들 쓸데없는 소리에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여당 쪽은 어떠냐 이제 555 공약을 펼친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주식이 과연 5천이 가능하겠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뭐 갑자기 20% 이렇게 못 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수준 한 3, 4% 정도의 수준, 낮게는 2% 중반대에서 3% 전후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 약간 안 되는 수준 정도. 이 정도 올라가는 게 다를 거기 때문에 EPS 늘어나는 속도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속도를 크게 상회할 수가 없어요. 시장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EPS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5천원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경기가 확장하잖아요. 그럼 확장하는 과정 중에 계속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기업의 이익이 이거 미국의 그 미국 기업들 이익 추세거든요. 이익 전체 축의 추세인데 여기 잘 보시면 세금을 빼고요. 그 다음에 재고 투자를 하거나 혹은 그 투자 일반 투자를 한 거 재고를 쌓거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한 이익입니다. 그 추세는 올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게 돼 있어요. 일정 수준 올라가면.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되면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빨리 올라가니까 재고를 쌓기 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확장하려는 투자 여력, 그러니까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광고 비용과 같은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요. 그래서 마케팅, 고용, 그다음에 이자 이 3대 비용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경기가 후반부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매출이 무한 확장하지는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익 부분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혹은 멈추거나.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중반부를 넘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증가 속도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뭔가 매출 폭발적으로 팔아서 주가가 5천원 가겠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현 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현 가능한 게 뭐냐? 펍배수가 조작되는 거예요. 펍배수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펍배수에 잘 보시면 한 10배 언저리 한 11배 정도 있죠 지금. 근데 11배 정도 있는 펍배수를 예를 들면 잠시만요. 여기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24배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24배까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배수가 올라가 주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10배 언저리에서 24배 올라가니까 2배 이상 튀는 거니까. 미국만 이 정도 언저리까지 올라갔었느냐? 그건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수출도 중요한 경제 구조의 하나인 독일을 보면 저번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거에 28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가 IT 버블 때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 배수까지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IT 버블 때 한 24배를 넘어서 올라갔고 지금 뭐 16배 언저리 위로 올라서 한 18배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고 펍배수가 24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한 20배 정도까지만 배수를 용인받으면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2,900선 초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펍에서 11배 정도에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배 정도가 약간 안 되는 수준, 5천이 넘을 수 있는 수준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선진국 배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커스는 다시 일로 넘어가면 됩니다. MS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투자자들한테 박히고 그 박히게 되면 거기서 낮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이미 보여드렸지만 다른 쪽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보다 펍배수가 좀 낮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론 사업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뭐 애플하고 TSMC하고 뭐 인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사업 구조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펍배수가 낮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4천선 지금 저희가 3,300선 좀 넘어서 내려왔죠. 고점 찍고 4천선은 가시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쪽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존재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한한령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해결되고 한한령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정치적 문제들이 잘 해결돼서 폭발적으로 잘 올라가주면 4천선은 충분히 치고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5천까지 단박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올라가겠느냐? 저는 그거는 좀 너무 넘겨지는 거 아닌가. 약간의 희망사항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5천선을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돌파를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플러스 하나로 얹혀질 수 있는 게 남북 간의 형태의 상황입니다. 경제 구조의 형태. 지금처럼 대립이나 막혀있는 형태가 아니고 남북 간이 서로 대립 국면에서 협력의 국면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상호 발전의 상황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공인이 돼서 그런 형태로 돌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는 좀 더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재명 후보 내에서 5만 달러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게 되려면 그것도 역시 이미 말씀드렸던 빠른 속도로 가능하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용인하는 이제 그 북한이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이런 쪽처럼 그렇게 돌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쪽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관계를 자꾸 대립의 관계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가야 될 방향들 2000년대에는 사실 중국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2만 달러에 3만 달러 못 넘어가는 중진국의 함정을 아주 가볍게 넘어올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줬었거든요. 저희 경제. 근데 다음번 우리가 확고하게 선진국 앞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다음번 단계는 북한이라고 하는 징검다리가 하나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당락을 위해서 국가 발전에 저해를 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거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미국의 생각이나 일본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자체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그럴 때가 충분히 됐습니다. 국력도 그렇고 국가적인 위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정치가 토대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적 이념 때문에 경제 발전에 해를 미치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는 좀 정치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쓸데없는 소리로 동영상을 메꿨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